그러면 이제 요 벡터 거리 산출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것을 수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집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이웃과 거리라고 하는 목록을 이제 만들고요. 지금은 이제 프린트문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요 프린트문은 좀 주석 처리를 이제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벡터 거리를 산출해서 이웃과의 거리에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과 거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리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이제 벡터 거리 산출을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문으로 이제 쭉 본 내용들이 이제 이웃과의 거리에 수집이 되겠죠. 네, 많으니까 처음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누가 제일 가깝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펜다스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펜다스 시리즈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면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좋은데 이 두 가지죠. 이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요 이제 색인이 표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 value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 색인이 0번, 1번부터 이제 145번까지 이제 현재 표시가 된 거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더 이제 149번까지 표시가 돼야 되겠죠. 전체 이제 150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는 요 x의 이제 i번이라고 하는 것이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149번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게 몇 번이냐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제일 가까운 이웃을 이제 찾고 싶으면 얘를 sort values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그 정교화를 이제 그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정교화가 아니고. 그래서 요 sort value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렬을 이제 해보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가까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44번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x의 44번하고 현재 x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4번이 nearest neighbor, 즉 최근접 이웃입니다. 그러면 이제 x뉴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수행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예측은 44번의 정답으로 예측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아이리스 타겟에서 44번을 이제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sort values를 수행을 해서 이 44번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 최근접 이웃의
색인을 획득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따라서 이제 sort values를 이제 수행한 결과 이제 그것의 색인을 획득하면 다음과 같고 그것의 첫 번째 값을 고르면 44번이 골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최근접 이웃 색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최근접 이웃의 색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예측은 아이리스 이제 타겟에 44번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 최근접 이웃 색인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XU 어떤 이제 XJ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XU의 이제 첫 번째 값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은 예측이다. 그래서 5.0하고 2.0이라고 하는 그 값에 대해서 그 우리가 굉장히 자명하게도 0번으로 이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시각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44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그 44번을 골라 가지고 산점도를 한번 이제 그 표시를 해 볼게요. 그래서 최근접 이웃이라고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아이리스 프레임에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최근접 이웃이 이제 44번이었죠. 네, 다음과 같이 이제 고르고요. 그리고 나서 요 PLT 이제 스캐터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최근접 이웃을 첫 번째 x 값이랑 두 번째 값을 골라가지고 요 마커를 꽃표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컬러는 이제 블랙으로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니까 얘가 이제 그 아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xi가 몇 번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방금 전을 통해서 이 i번이 44라고 하는 색인 번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각화 부분으로 올라와서 정말 우리의 이제 직관이 이제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한 요 아래쪽의 부분은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이게 바로 KNN의 구현입니다. KNN의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사실상 이런 거예요. 사실상 그냥 KNN은 구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KNN에 대해서 그 조금 이제 굉장히 자명하게도 이렇게 골라지는 부분이 있고 좀 애매하게 골라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만약에 X뉴의 X뉴가 요 지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최근접 이웃이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요 지점에서는 이게 파란색이 가까운가 초록색이 가까운가 아주 미묘하겠죠. 그래서 요 미묘한 지점에서는 그 이제 초록 조금만 잘못해도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지점도 한번 찍어보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강 요 지점이 얼마쯤일까요? 보니까는 이제 애매한 요 지점인데 이렇게 이제 하고 한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한 5.8, 4.8?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볼까요? 좋은 소식은 이제 그 코드의 틀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X듀에다가 5.8, 4.8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살짝 애매한 요 지점에 그 십자가 표시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최근접 이웃을 적용하면 초록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KNN을 훈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우리의 이제 KNN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좀 훈련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인데 지금은 그 성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점이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양같이 하고 KNN은 이제 그 fit을 시키는데 아이리스 데이터랑 아이리스 타겟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X뉴를 이런 식으로 그 X1하고 X3을 물어보고 싶으면 이거를 훈련시키는 시점에서도 X1하고 X3만 골라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X뉴가 KN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KNN의 아이리스 데이터를 훈련하는 시점에서 아까 이제 하셨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훈련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훈련된 KNN을 가지고서 요 PLT 이제 스캐터를 수행하는데 이번에는 컬러를 블랙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KNN의 프리딕트를 이제 시켜서 수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X뉴에 대해서 Y 프리딕트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KNN 프리딕트를 이제 수행하고 X뉴를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X뉴에 대해서 Y 프리딕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한번 표시를 이제 해보죠. 제가
그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강조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0번으로 이제 예측을 했고, 또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예측한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초록색으로 예측을 수행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컬러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랙이 이제 유형 색상 사전에 따라서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 y predict 이제 colors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명칭으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형별 이제 색상 사전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수행하는데, 그 아까 이제 사용했던 요 replace 기능은 시리즈의 기능이기 때문에 y predict를 순간적으로 시리즈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 색상 사전을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y predict colors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십자가가 여기는 초록색이 되고요. 여기는 빨간색이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초록색에 대해서는 이 초록색 십자가의 최근접 이웃이 요 얘겠죠. 그죠? 그냥 눈으로 봐도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납득을 했냐면, 이제 KNN의 원리를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관광 가이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가까운 훈련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최근접 이웃으로 찾아 예측에 사용합니다. 단순히 이 훈련 데이터 포인트의 출력이 예측됩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는 직접 구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2-4번을 납득하는 것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요 그림 2-4번의 별표들이 예측의 대상인데, 그 별표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런 직선으로 표현했죠.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가 이제 남색이니까 그 별표가 남색으로 칠해지는 경우가 있고, 주황색의 세모가 최근접 이웃인 경우에는 이 별표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예측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최근접 이웃의 수를 1로 설정했을 때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설정이 보통은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 보통은 좀 극단적인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6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좀 읽힙니다. 6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가 아니라 임의의 K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여기 그림 2-5번에서 보시면 이제 이웃의 수가 3입니다. K가 이제 3인 경우죠. 그러면 가까운 이웃을 3개를 찾는 거예요. 근데 3개를 찾았는데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요 최근접 이웃의 집합이 세모가 2개고 동그라미가 하나예요.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수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모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 오른쪽 하단의 경우에는 최근접 이웃이 얘는 고민사항이 없네요. 다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얘는 뭐 투표하고 자시고 할 거 없죠. 그냥 만장일치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가끔 궁금하신 게 있죠. 만약에 이웃을 4개로 했는데 동점이야. 그럼 어째? 그러면 뭐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거리들도 완벽하게 동일하면 어떡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디냐면 요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죠. 얘가 지금 제일 가까운 이웃은 초록색이 맞는데요. 맞아 보이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웃의 개수를 좀 더 늘리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K를 2개나 3개 정도로 하게 되면 파란색이 더 많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올라가서 neighbors의 결과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수정하실 건 없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코드는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K를 3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진영을 바꿨죠. 그 결과 원래 예측을 초록색의 1번으로 했는데 아니다. 2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니까는 이제 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요렇게 이제 골랐겠죠. 아마도. 그래서 초록색이 제일 가깝긴 하지만 나머지 2개가 지금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KNN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KNN의 원리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 또 응용 사례를 하나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나쳐 왔던 부분 중에서 그 60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붓꽃 데이터셋은 그 상대적으로 특성이 적은 데이터셋입니다. 얘를 이제 저차원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특성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이긴 해요. 근데 현재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고차원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면 적재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NN의 원리는 알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도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예시 데이터 세트고요. 그럼 이제 로드 캔서로 끝나는 것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면 얘도 번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서 같은 경우에도 요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겠죠. 보시면 데이터, 타겟, 그죠? 타겟 네임즈, 디스크립션, 피처 네임즈 뭐 이런 것들이고 파일 네임과 뭐 데이터 모듈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파일이 이제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예전에 아이리스에서 없던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궁금하니까 요 캔서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호출을 해줄 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요거 이 사이클론 데이터 세트는 얘는 이제 예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요 API를 사용하시진 않겠죠. 실제 데이터에서는 사용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캔서 프레임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구성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캔서 이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캔서 프레임을 설정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까 붓꽃에 비해서는 특성이 이제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차원 데이터셋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규모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이제 이 캔서 데이터의 이제 쉐입을 살펴보면 정확한 이제 수치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요 데이터를 그 XS라고 이제 그냥 표기하기로 했고 얘는 디자인 행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쉐입을 살펴보니까 S가 560, 570건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이 3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이제 30차원짜리 데이터 셋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캔서 프레임을 이제 형성할 때는 기술적으로는 요 컬럼즈가 캔서 이제 피처 네임즈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뭐 mean radius, mean textur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뭔 의미인지는 누가 알까요? 요거는 그 종양 전문가가 알겠죠. 요런 것들을 왜 수집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가가 판단하고 이제 결정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저는 종양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전문성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종양 전문가가 아니시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겁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임의에 입력하고
얘에서 이제 발생해야 되는 출력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데 그 모종의 관계는 원래는 전문성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모종의 관계를 우리가 직접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직접 모르겠는 그 관계를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이제 논의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머신러닝에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만 논의를 했어요. 아직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이 관계가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는 무언가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력의 형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캔서에서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D타입을 이제 살펴보면 요게 인트 64예요.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요것은 0번, 1번부터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 그 유형들이 정수 인코딩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요 D타입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접 봐도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요 캔서에서 요 타겟에 대해서 유니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번하고 1번 두 개네요. 둘 중에 하나군요. 뭔지 이제 짐작은 대강 되죠. 캔서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캔서의 이제 타겟 네임즈, 요건 이제 유형들에 대해서만 있겠죠. 다음과 같이 이제 말리그넌트와 이제 비나인이라고 하는 표기가 있습니다. 즉, 말리그넌트는 0번이고 비나인은 1번인 거죠. 역시나 이것의 의미도 전문가가 알겠죠. 해당 분야의 도메인 엑스퍼티라고 하죠. 그러면 분야 전문성하고 대비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머신러닝 전문성입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분야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구성되고 나서는 이제 머신러닝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건데요. 이 머신러닝의 전문성이 도와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소프트웨어의 전문성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어려운 게 뭐였냐면 어떤 임의의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분야 전문성이 있으면서 그거를 if else문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두 개가 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가 됩니다. 이러면 분야 전문가의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것까지 배워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요 부분에서 사실상 생산성에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소프트웨어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바뀌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거는 개발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간단한 코드죠. 모델에 이제 핏을 이제 해버리게 되면 이 복잡한 규칙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분야 전문가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장 그걸 해보려고요. 분야 전문성은 이미 데이터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 규칙을 표현하는 거는 원래는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이제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KNN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Xtrain Xtest, Ytrain Ytest를 이제 무조건 해야 되겠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하고 캔서 데이터와 캔서 이제 타겟에 대해서 수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셔플은 기본 설정이고 테스트 사이즈 25%도 기본 설정이라서 지정 안 해주시면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재현성을 위해서는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고르고 적당하게 이제 고르고 이게 좋은지는 평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유형이 있으면 스트래티파이를 적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펜다스 시리즈로 캔서 이제 타겟을 살짝 바꾸고 밸류 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균형 분포인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균형 분포였다면 이제 0과 1번이 1대1의 비율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 말리그넌트는 악성이래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비나이는 이제 양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암인 거죠. 암. 무서운 암.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시켜 주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악성하고 양성 종양의 비율이 2대 3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살짝 불균형합니다. 이게 그 균형 분포가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거는 종종 그 현실적인 것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균형 분포가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데 지금처럼 현실에서는 그냥 이제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있는 데이터를 버리긴 좀 아깝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런 불균형일수록 뭐가 중요해지는가? 스트래티파이와 같은 설정들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원래 비율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편향이 이제 덜 발생하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KNN인데,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여전히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출력의 형태가 다음과 같으니까. 그리고 n네이버스를 뭘로 써야 되는가가 지금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NN fit을 xtrain 하고 ytrain 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평가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평가를 해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귀찮아서 편의를 좀 도모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KNN predict를 이제 수행해서 X 테스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을 Y predict와 Y 테스트 이제 구해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90%에 가까운 이제 성능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야 전문성이 없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은 것 치고는 되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를 도모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거를 이제 맨날 작성하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 KNN 자체에서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면 어, 아까 이제 두 줄을 다음과 같이 가름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 이제 점수가 나쁘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퍼센트로 환산하면 이제 92%에 이제 가까운 그런 점수죠. 점수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아까 이제 KNN에서 이제 논의한 대로 이웃의 수를 이제 1로 설정했을 때,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것으로 이제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리스랑 다르게 시각화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X 입력 데이터가 30차원입니다. 그러면 얘 산점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야 있죠. 임의의 그 XM이랑 XK를 이제 두 개를 골라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 문제는 30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이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표현인가가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를 그리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머신러닝의 설정들을 통해서 이게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저차원 데이터에서 살펴보니까 이웃의 수 K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성능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봤죠. 따라서 이게 베스트인가 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의 수를 몇 가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1, 2, 3 이렇게 일일이 다 하니까 좀 귀찮으니까 레인지로 1부터 10까지 바꿔보면서 한번 성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neighbors가 1 대신에 이웃의 수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웃의 수가 얼마일 때 이 점수가 얼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k의 값을 여기서 이제 이웃수로 표현해주고, 그 당시에 이제 어, 점수가 이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웃의 수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변화가 있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보면 좀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요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종종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과 같이 설정을 바꿔서 평가를 하는 것을 어, 튜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튜닝 결과들 결과라고 이제 할게요. 이제 튜닝 결과를 이렇게 이제 사전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문의 내용을 사실상 저 튜닝 결과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튜닝 결과에 색인 값을 이웃의 수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K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테스트 점수가 K에는 이제 스코어에서 X 테스트와 Y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훈련 점수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가치 수집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튜닝 결과가 다음과 같은 사전 형식으로 수집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예쁜 표 모양으로 그 표시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